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보시다시피 지금 상승으로 지난 금요일장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8월 이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완화 기조에 대해서 더욱더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90%까지 높아진 가운데 이 반도체단은 살짝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칩에 대한 고비를 옥죄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 마켓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4%, 또 S&P 500 지수는 0.59% 상승했습니다. 장 중반에 나왔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반도체 수익 관련한 부담스러운 발언 때문에 나스닥이 살짝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견조한 흐름들이 키높이하는 흐름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이어서 이날 시장을 움직인 이 3대 이슈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건 바로 견조하게 나온 이 PC 물가 지표였습니다. 미국의 8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비 대비해서는 2.7% 상승했고요. 또 연준의 이 가장 최선호 물가 지표죠. 이 PC 가격 지수, 이 중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이 근원 PC 가격 지수 역시 전년 대비해서 2.9%, 전년비로도 전월비로도 모두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이후에도 물가지수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이날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이 뉴욕 증시에 몰려들었고요. 특히나 세부 항목 중에서 관세 영향을 덜 받는 품목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 낙관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시각 기준 연내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 그러니까 앞으로 50bp가 올해 안에 추가로 인하가 단행될 확률이 89.8%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쯤에 예고가 된 고용보고서, 이게 예상치를 크게 웃돌지 않는 이상 연준이 10월에 추가 금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현재로서는 월가에서 유효하고요. 이어서 이날 9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그러니까 이게 하드 데이터, 시장의 이 숫자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나타낸 지표라면 이건 소비심리를 나타낸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이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함께 나왔었던 이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7%로 지난달 4.8%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거기에 8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월치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 탄력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희망감에 이 소비 심리 지수의 약간의 약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간 시장을 지배해왔었던 셧다운 리스크,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들이 월가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간 셧다운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는데, 실제로 주말 사이에 현지 시간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고위 의회 지도부 간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새롭게 나오면서 이러한 이 논거들이 맞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트로이스트가 S&P 500이 지난 20번의 셧다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점까지 시장에 긍정적인 이런 안도감을 더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과연 지난 금요일 시장의 자금은 어떻게 이동이 됐을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라클과 코스트코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력한 개별주 악세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골고루 상승불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가장 먼저 이 방금 종전 히트맵에서 가장 크게 상승불을 켰던 게 바로 테슬라였죠. 이날만 해도 벌써 4%가량 올라섰고요. 벌써 지난주 한 주 동안만 해도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로 월가에서 뒤늦은 목표가 줄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 웨드부시 대나이브스가 목표가를 기존 $5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도이체방크가 이 AI와 로보택시를 근거로 마찬가지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소식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이 0.75% 상승했는데요. 이 8월 소비 지출이 상당히 견조했다는 점 오프닝에서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향에 더해서 이 10월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알파벳도 0.25%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메타가 광고 집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이 광고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제미나이의 사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이 구글 소식에 따라서 알파벳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메타는 오히려 0.7%가량 하락했습니다. 영국에서 광고가 없는 대신 돈을 주고 구독해야 하는 이 유료형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 이 광고를 보지 않는 대신에 돈을 주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한다. 저도 상당히 좀 회의감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0.28%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날 이 반도체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 고삐를 다시 한번 옥죄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백악관이 해외 칩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엔비디아 쪽에 부담감을 더하면서 상승 압력을 다소 제한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이 TSMC 생산분이 많다는 이유가 다소 우려감 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애플도 마찬가지 이유로 0.5%가량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해외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애플에 대한 걱정을 더했고요. 특히나 장 마감 직전에 수입된 반도체 이 칩의 개수에 따라서 각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비율을 달리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애플의 상당한 악재로 비춰지면서 이날 이 베리타스라는 코드명의 내부용 챗봇 앱을 개발했다는 소식에도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한 애플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상승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인텔은 4%가량 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텔은 상당히 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많은 편에 속하죠. 거기에 더해서 애플 다음으로 이번에는 TSMC 측에 투자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그런 투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오라클이 2.7% 하락했습니다. 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최종 승인 매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오라클 측의 가해지는 오라클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예상치 대비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미국 사업부의 50%가 넘는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보도가 굉장히 치명타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코스트코 이날 약 3%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동일 매장 매출이 지난 분기 8%보다 둔화된 6.4%에 그쳤다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개별주 봤고요. 이어서 매크로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유가 WTI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65달러 선 후반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드론 공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디젤과 가솔린 수출을 제한했다는 소식, 이에 더해서 여러 가지 공급 부족 소식이 더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다만 간밤에 로이터 통신이 오펙 플러스가 11월 산유량을 하루 최소 13만 7천 배럴가량 증상하는 방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승인이 난 건 아니고요. 증산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이번 일요일이죠. 10월 5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국제유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약간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벌써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밤사이에도 1원 가까이 올라섰는데요. 우선은 지난 금요일 달러가 약세로 되돌아섰습니다. 지난주 내내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죠. 이 달러 강세에 따른 단기 되돌림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보우먼 의사가 고용 불안을 언급하는 등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점도 이 약달러를 자극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화 약세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의 관세와 함께 계속해서 현금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원화 약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당히 현재 부담스러운 외인 수급이 추가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은 0.83% 상승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영국 파운드화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기대감에 불을 지폈고요. 이 달러 약세 로 인해서 금은 반대급부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드디어 3,800달러 선을 온스당 기준으로 넘어선 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지난주 내내 이 국채금리가 살짝씩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간단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이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드디어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PC 물가지수, 가격지수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왔는데 드디어 이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완전히 접어둬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네, 이번 PCE 지표는 투자자들에게 꽤 안도감을 줬습니다. 헤드라인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상승했는데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준입니다. 근원 PCE는 전달보다 0.2%, 전년 대비 2.9% 올라 7월과 같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 목표인 2%보다는 높지만 고용시장의 약세를 감안하면 추가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근원물가가 3% 부근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준이 제시한 연말 정반치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PCE 발표 이후 패드워치에 따르면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까지 올랐고 12월 가능성도 60%를 넘었습니다. 경기는 견조하면서도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이른바 골디락스 기대가 강화되면서 증시 반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약 후반부에 예정된 고용 보고서만 좀 제때 나와준다면 제대로 너무 높게만 나와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10월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인데 문제가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월가에서 이 현재 셧다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분석하는 게 막판에 타결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그런 분석이 강한데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는 걸까요? 네, 사실 말씀대로 연방 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셧다운 실제 일어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건 바로 데이터 공백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10월 1일부터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면 이 핵심 통계가 제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가 폐쇄되면 국가 안보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통계 작업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30일 반 전에 미 의회가 임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정부가 폐쇄되면 법이 고용지표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 지표에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진한 고용 수치를 이유로 노동통계국 국장을 이처럼 고용 지표가 시장 방향 발표 지연은 투자자 불안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셧다운 그치지 않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가 아직 다수의 부처 예산안 처리 10월 초와 중순에 예정된 소비자 물가는 핵심 지표 발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말 장기 셧다운 때도 결국 조식 회복했습니다. AI 투자 열기와 대형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그리고 주택시장의 둔화 같은 다른 변수도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데이터 단절이 불러올 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 2013년과 2018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번 셧다운 우려 마냥 손 놓고 맘 편하게 지켜볼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시해야겠고요. 이어서 저희 통화 품질을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아직 끝이 나지 않았죠. 지난 목요일 의약품 관세에 이어서 이 주말 사이에는 반도체 관세까지 계속해서 관세가 우리 시장에도 오늘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영향 앞으로도 더 심화될까요? 네, 국제 공세는 아직입니다. 우선 최대 100%의 고유 관세가 발표됐는데, 다만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제약사나 이미 무역 유럽과 적용받으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은 해소됐습니다. 실제로 일라이 릴리, 머크, 화이자 같은 제약주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는데요.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를 1대1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고율 관세가 될 전망입니다. 인텔이나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처럼 미국 내 공장을 가진 기업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애플과 딜 같은 IT 기업에는 부담이 됩니다. 기업들은 수입을 앞당기거나 변경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피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7%에 달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율은 약 11% 사이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경제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화될 가능성,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더 진행될 가능성도 계속 주시해야 할 주요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번 PC 결과도 이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서 오히려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어쩌면 이 PC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관세 영향이 크지 않네 뭐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해서 좀 수위 높은 압박을 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기업들이 관세 압박을 어느 선까지 흡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고요.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저희 김성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 토크. 정말 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두드러졌던 이슈들이 정말 많았는데 특히나 저희가 26일 PC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혹시 주말에 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계속 증시 보시고 계셨던 첫 건 번째 아닌가요? 주제가 PC인데 바로 그냥 두괄식으로 말씀해 버리셨네요. 네. 네. PC 물가지수. 네. 아니, 뭐 미국 증시 항상 뭐 이슈가 많고 예. 이번에 또 기대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손이 근질거려서 못 참거든요. 네. 추석 연휴 10일 동안 네. 이게 미치거든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 계속 가서 계속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있을 거예요. 되고. 네.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미국 증시는 추석 연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그쵸? 예. 그때도 이제 열심히 확인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그때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 혼자 나오실 수도 있겠어요. 아쉽습니다. 네. 네. 그때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볼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PC 물가지수입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가 8월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8월 PC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지만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는 2.9%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9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처음 나온 수치라 주목됐습니다. 연준은 연내에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다만 GDP 성장률과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줄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 GDP 확정치는 3.8% 상향됐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PC 발표가 전문가 예상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시장은 금리 인하 여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0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87.7%로 집계됐고요. 전문가들은 물가가 안정적인 만큼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사실 잠시나마 이 물가 관련한 이 경제 성장률도 강한 그런 고용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PC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거의 또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금리 인하는 거의 뭐 두 번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네, 그러면 이제 네,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이 지금 뭐 내년이 문제고 아니면은 뭐 몇 퍼센트 포인트를 더 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고. 그 연준 하는데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거기 메인에 그냥 그 뭐 초록창이든 어디든 치면 메인에 연준 나오면 그 들어가면 메인에 있잖아요. 딱 3개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PC랑 실업률이랑 GDP 올라와 있고 거기 그래프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홈페이지가 아무리 좀 약간 뭐 답답하고 뭐 업데이트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막 구닥다리고. 근데 늘 들어가면 똑같은 느낌이죠. 근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 연준이라는 그 단체가 아무거나 올려놓고 막 운영을 하겠어요? 그 3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 맨날 파월이 떠드는 게 뭐예요? 이사들이 떠드는 게. 우리는 이중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러니까 거기 지표에서 최대 고용에 해당되는 건 뭘 본다는 거겠어요? 실업률을 본다는 거죠. 물가 안정에 해당되는 거는. PC. 개인 소비 지출 PC를 본다는 거죠. CPI, PPI도 참조를 하지만. 예. 그리고 GDP가 왜 나오겠어요?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금리 결정을 통해 GDP라는 거는 나라의 체력, 키랑 몸무게 같은 거거든요. 키 작고 몸무게가 낮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 덩치 큰 코끼리만한 애에 비해서 그렇죠? 서장훈 선수가 맡고 있으면은 작은 애들을 블로킹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GDP를. 결국 그 3개인데 이 지금 PC를 결국 본다는 건데 개인 소비 지출을. 근데 뭐 예상치 하회가 나왔으니 금리 인하 기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게 이대로 진지하게 봐야 되는가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마이런 이사를 보시면 자기가 상원 청문회에서 꼭두각시 역할을 안 하겠다 했지만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언론의 인터뷰의 발언들을 보면은 아무리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마이런 이사한테도 이제 항상 발언권이 돌아가고 언론의 인터뷰에도 한 꼭지를 차지할 텐데
분명히 뭐 이런 거를 지표를 예를 들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연준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것들을 들 거예요. PC이니 실업률이니 GDP를 들 건데 저는 그게 다 요식행위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결국 그 방향성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야, 너 트럼프가 시켜서 했어 이러면은 너무 이상하니까 그쵸. 그런 거를 들 텐데 저는 그게 너무 보이니까 너무 솔직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꽂힐 거란 말이죠. 연준의 이사회, 7인의 이사회가 핵심이거든요. 7인의 이사가. 물론 거기다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합쳐서 8명, 거기다가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4명이 돌아가서 12명의 표가 있지만 7인의 이사회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뭐 근데 이제 거기서 이미 3명 정도가 예. 솔직히 말해서 보우먼 이사나 크리스토퍼 윌러는 아직도 약간 좀 진지한 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다 누군지 알고 있고 나머지들도 지금 다 리사 콕도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 나선 거 아시죠? 네. 이 역대 연준 그 이사회 의장들이 다 나섰어요. 리사 콕 가만히 두라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가만히 둘 것 같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PC 무슨 실업률 이런 거 얘기해도 물론 그 사람들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마이런 이사의 분신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얘기를 할 거예요. PC가 이래서 이랬어요. PC가 이래서 이랬어요. 근데 결국 귀결되는 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1%대 금리를 향해서 가는 여정. 그러니까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뭐 폴리마켓에서 그런 비트코인 이 지금 그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이 투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가십거리로 볼 수는 있는데 거의 확률은 정해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은 금리 인하가 확실하고 금리 인하의 폭이 중요하고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1%대로 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제 파월이 만약에 걱정하는 대로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내일 하고 딱 떠날 거고 5월 달 이후에 만약에 그게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내 말대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이 경우가 생기면 아마 파월이 조용히 저는 저기를 쓸 것 같아요. 회고록이나 자사전을 낼 것 같습니다. 파월은 지금 스타일이 봤을 때 인터뷰에서 막 부딪히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네. 고개만 절레절레 했지 뭐 트럼프한테 그런 뭐 막대하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대응하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책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말이 맞았지. 내년 5월 이후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파월이 나중에 조용히 있다가 봐봐 내가 말했을 때 그때 금리 인하 그렇게 해서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해야 될 때 왔잖아. 네. 이러면서 그렇게 따질 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PC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더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생기건 안 생기건 앞으로의 지금 연준의 이제 그 트럼프 임기 말기로 갈수록 연준의 이 방향성은 계속 금리 인하를 계속 내려가는 쪽으로 계속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이번 주에 듭니다. 이제 또 9월 고용과 또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도 글쎄요. 또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연준을 압박할 것이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자기의 치적으로 또 저기를 하겠죠. 네. 너무 어쨌든 뻔합니다. 트럼프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경로의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수혜받는 섹터라든가 업종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뭐 IT의 대부분이겠지만. 버블이 더 일어날 예. 수밖에 없죠. 보통 금리 인하 그렇죠. 예.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미래 가치 할인율이 이 바뀌는 그것이 저기에 유리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던가 나중에 거를 땡겨오는 거에 유리해요. 1 플러스 R분의 그 분모분의 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T 업종에 유리하고 뭐 금리 인하를 통해 갖고 이제 모기지 금리를 통해서 주택 대출 봐서 계속 필불트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주택 경기가 죽고 있는데 리사콩만 혼자 쏙 해가지고 콘도로 지금 뭐 사용을 하고 이 일반 국민들은 못 받고 있다. 그럼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 뭐 레나라든가 닥터 호튼 같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그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또 대출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또 소비가 좋아져서 소비주를 또 유통주를 또 갈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기 임기 때 이 네. 건국 250주 이전에 다우 지수랑 뭐 이런 거를 최고치로 올려놓고 네.
아주 명예롭게 은퇴하려고 하고 모든 거를 집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도 뭐 증시 이 과열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꼽아주실 섹터는 이제 IT, 주택건설, 또 소비주, 또 유통주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근데 이 해주셨네요. 나라는 일단 다 좋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일단은 올라요, 단기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거품이 돼가지고 무너질까 봐 파월은 신중론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네. 네, 트럼프는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의약품 관세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한국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이미 미국과 협상을 마치면서 15% 상한을 적용받지만 우리나라는 협상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100% 관세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의약품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약 1.9%, 금액으로는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자동차 때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유럽연합과 일본은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마다 높은 관세 장벽이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수입 전자제품에 대해 장착된 반도체 칩 개수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반도체가 포함된 제품의 25%, 일본과 EU산 전자제품에는 15%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동 칫솔부터 노트북까지 모든 전자제품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가격 인상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의약품과 이 지금 반도체 쪽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업종과 섹터들 좀 영향을 받겠네요. 네, 저는 자꾸 하루하루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예. 약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이건 괜찮은데 하다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학대하는 걸 보면 아 이거 뭐지 막 이래요. 예를 들어 막 불법 이민자 내쫓고 예. 거리에 막 노숙자들 막 들어오는 거 청소하고 이런 거 아우 속이 시원해 이러다가 우리나라한테 이런 거 보고 아니 이렇게 우방한테 이렇게 어떻게 더 이렇게 심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품목별 관세가 따로 있었던 게 몇 개 있었잖아요. 예. 철강 알루미늄이 처음에 25%다가 이것도 솔직히 계획에 전혀 없었죠.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필라델피아 나 피츠버그 노동자들 앞에 가서 나는 철강 알루미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중시합니다 하면서 자 내가 깜짝 발표하겠습니다. 갑자기 더블 외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래서 50% 관세를 부과하더니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의해서 여러 개가 또 남은 거죠. 그때 이제 반도체, 의약품 앞으로 더 발표를 하겠다 예고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씩 나오고 있죠. 자동차가 25%, 그 다음에 이 지금 의약품이랑 반도체는 100%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니멈 자동차가 제일 나아요. 그나마 자동차가 25%에서 철강 알루미늄이 25에서 50으로 올랐고 나머지 두 개는 물론 예상했습니다. 숫자가 네, 적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문에 맞습니다. 무려 숫자가 세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 그리고 거기다가 하필이면은 이게 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장 지금 이 애로사항이 사실 있지 타격이 않을까. 있을 것으로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 증시 지수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잠깐 괜찮았다가 또 다시금 불거지면요. 네. 아니 근데 또 미국 의약품 회사들은 좋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에브비 같은 건 지금 역사상 신고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러간을 갖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유명한 에브비 휴미라라는 그 면역 치료제는 지금 10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려고 하다가 예. 화이자가 한 번 반짝으로 코로나 때 올라오면서 9년 연속에서 멈췄지만 9년 연속 그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찍던 약을 갖고 있던 회사예요. 그 다음에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로 옮겨갔죠. 그 알테오젠이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어쨌든 간에 에브비라는 회사는 이미 지금 신고가 눈앞에 있는 것이고 미국 기업들은 미국 의약품 회사들은 좋다. 얘기시네요. 왜냐하면 이게 네. 결국 미국 의약품들을 보호하게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 안 세우면은 거기다가 100% 관세를 부과하게 해버리겠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미국 의약품을 누르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관세까지 부과되면 이제 미국 의약품이 지금 보호가 되는 거죠. 결국. 네. 지금 사실 의약품도 의약품이지만 전자제품 반도체 칩 관세 도입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IT나 또 반도체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지금 이게 중국을 누른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약간 지금 저 SK 하이닉스도 지금 약간 네. 불안. 왜냐면 거기 마이크론이 끼어 있잖아요. 인텔 살리는 거 보세요, 저거. 인텔. 엄청납니다, 사실 제가 그거 지금. 계속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인텔 어려울 때마다. 놀랍습니다. 인텔 어려울 때 제가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예. 인텔이 가장 다행인 것은 미국 기업이란 거다. 그다음에 제가 워렌 버핏 얘기 드렸거든요. 워렌 버핏이 맨날 자기가 제일 행운인 게 미국에서 태어난 거다. 그게 인텔에 제가 적용된다고 얘기했더니 그 뒤에 쭈쭈쭈 나오잖아요. 인텔 막 지분 인수하고 막 이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HBM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합비리면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네. 마이크론의 어떤 이 지분을 챙겨주지 않을 수가 없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엔비디아를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엔비디아랑 AMD의 매출을 떼어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볼모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럴 수 예를 들어, 있죠. 야, 네. 내가 조절해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 마이크론 거를 받으면, 마이크론 HBM을 받으면 내가 매출 떼가는 거 조금 조정해줄게. 엔비디아를 그렇게 꼬실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뭐 합리적인 그런 추측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네.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행보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네. 자기 나라만 위하는 우방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우려 사항들이 많이 이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월가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4%가량 오른 440.4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32%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 목표가를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는 현 주가 대비 36% 추가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AI와 자율주행, 또 로봇공학에서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며 내년 초 시총 2조 달러, 연말까지 3조 달러는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이체방크도 목표가를 345달러에서 4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투자사 베어드 역시 목표가를 548달러로 제시하면서 강세 의견을 보탰습니다. 분석가들은 머스크의 주식 매입과 AI 중심 전략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한편 일론 머스크 CEO는 다목적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 확대 계획을 강조했는데요. 머스크는 올해 5,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대 규모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이 장차 테슬라 전체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를 통해서 테슬라 기업 가치가 장차 최대 25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정말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렇게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도 올라갔고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차트 보고 설명드렸죠. 네. 아직 월봉에서 과열권도 접어들지 않았고 지금 고점 돌파 순간에 있기 때문에 예. 서학개미 분들이 지금 쥐고 계신 게 아주 잘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500달러 곧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맞습니다. 될 것 같고요. 네, 그 차트 댄- 한번 같이 예. 한번 살펴보도록 그리고 할까요? 옛날에 그 네. 데나이브스 이 지금 그 주간 데나이브스라고 여기 코너도 있었어요. 이데일리에. 네. 그분이 직접 나오셔서 항상 화려한 옷 입고 뒤에 자기 좋아하는 그 야구팀이랑 이거 유니폼 걸어놓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계속 강하게 얘기하고 테슬라를 이렇게 사랑해요. 근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앨런 머스크는 또 셧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채찍질이 지금 사실 이거 신고가 근처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좀 자신의 그 우군을 트럼프랑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군을 조금 잘 저기 다독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사실 공식적인 목표 주가로는 최고가라고 하네요. 근데 캐시우드가 네. 캐시우드는 물론 보고서에 목표 주가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자신의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 테슬라의 그 비전에 5년 내 2,700달러가 있어요. 이 지금 캐시우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금 데나이브스가 공식적으로 한 600달러에 무려 한 몇 배인가요? 4배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를 서학개미 분들이 아직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마음이 심쿵심쿵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우려가 있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가장 못 나가서 엔비디아 막 시총 1위 가고 이랬을 때
근데 지금 결국에 거기서 버티신 분들, 거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신 분들 지금 다시 웃고 계십니다. 결국 그 현명한 선택이셨다는 것 같고요. 예. 2022년도와 2024년도에 이 싼 고점 있죠. 이거를 지금 돌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좋은 거는 뭐냐? 과열권에 아직도 접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할 때 있죠. 이때 28달러 수준에서 2021년도 2월 달을 가면요. 290 거의 300달러를 가거든요. 네. 이 엄청난 상승이 있었을 때 보면은 과열권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과열권조차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주가가 1차 많이 매도 올라서 및 그런 거라고 분할 매도도 필요가 없는 아, 상황이죠. 예, 예. 지금은. 그러니까 과매수가 지금 아니라는 거는 과매수도 들어가기도- 아니고 예. RSI 기준으로 과매수 기준이 기본 70이지만 예. 이렇게 뜨거운 종목들이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80 이상에서 계속 머물면서 끊임없는 상승을 해서 그냥 놓쳐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계적으로 70에 들어가서 매도가 아니라 70에 들어가면 신규 매수 금지 및 신규 매수 수량을 줄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뜨겁다고 해서 바로 매도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만약에 써버리잖아요. 이 지표를 그렇게 써버리면은 이 지표의 의미가 완전 퇴색돼요. 그러니까 이 과열권에 접어들었다는 게 네. 신규 매수 수량을 줄이거나 신규 매수 금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뜨겁다고 해서 70 이상이 됐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치잖아요. 그럼 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초입에 들어간 지 3분의 1도 안 됐는데 산 중떡도 안 됐는데 팔아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뜨거운데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과열된 상태에서 상승이 이어진다는 거. 네. 이번에 5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과열권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불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70이라고 해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시면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도 그거 된다. 완전 역방향으로 예. 가는 RSI를 잘못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메모리 공급업체의 기존 표준보다 더 빠른 처리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국제 표준 8GBps보다 높은 10GBps를 달성하라는 주문입니다. 이는 AMD가 내년에 출시할 AI 렉에 최대 432GB의 대용량 HBM4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엔비디아의 용량은 200GB에서 300GB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속도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셈입니다. HBM4는 용량과 속도가 높을수록 AI 학습과 추론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효율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처리 속도가 올라가면 발열이 커져 전력 대비 성능, 즉 전성비가 핵심 과제로 떠오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으며 삼성전자는 4나노 기반 베이스 다이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대 관심사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입니다. 전력 소모와 비용이 과도하면 일부 사양은 포기하거나 공급 업체별 차등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는 내년에도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 HBM4 공급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런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에게는 또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떨어져 나갔으면은 둘 다 먹는 건데 지금도 80% 차지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냥 스타필드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필드 가면 정말 저만 그런 게 아닌데 되게 잘 돼 있지 않나요? 되게 아쿠아필드 수영장 갔다가 바로 내려오면 바로 신세계백화점 연결되고 또 옆으로 가면 스타필드가 나와요. 네. 바로 그게 HBM의 역할이거든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수직 엘리베이터. 누가 더 왔다 갔다 쉽게 효율성 있게.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엉망진창으로 했으면 여기서 내렸는데 한참 걸어가야 되고 네. 그럼 몸에서 열이 나죠. 아까 그게 발열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를 간격을 좁혀야 되죠. 왜냐하면 GPU랑 CPU 그다음에 HBM이 한 그 기판 위에 올라가는 지금 슈퍼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빨리빨리 이동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롯데월드랑 롯데호텔이 있고 거기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연결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잘 되고 발열이 적고 성능이 좋아져요. 네.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건물 짓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건물 짓는 거를 축약을 해가지고 그 조그만 기판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를 건물이 짓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작은 데다가 짓다 보니까 이제 밀집해서 지어도 칸이 없으니까 위로 쌓기 시작한 거예요. 예. D램을. 그게 네. HBM이죠. 네. 수평으로 하는 게 꽉 차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쌓다 보니까 거기서 누가 더 원활하게 가느냐. 그게 바로 아까 동작 속도입니다. 이 동작 속도를 굉장히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에서. 근데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다음 칩인 거죠. 지금 블랙웰인데 다음이 지금 루빈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루빈의 선택에서 과연 누가 먼저 이걸 깨느냐. 물론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HBM4에서도 유리하게 지금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왜냐면 아까 나노 공정을 숫자를 낮추면 그 선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나노 공정을 더 저기를 한다, 무슨 신제품을 내놨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 전에 적응성이랑 효율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에스컬레이터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나. 근데 갑자기 누가 나서 훨씬 더 빠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우리 거는 더 많은 층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균일하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많은 칩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제품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느라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네. 그걸 통과를 못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안정성, 그다음에 효율성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HBM4에서 이 동작 속도 요거를 지금 이제 누가 여기서 조금 더 보여주면서 그 균열을 내면서 벽을 깨고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SK 하이닉스를 깨고 들어가느냐, 삼성전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냐. 여기서 누구를 선택할지 엔비디아의 이 선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 또 주도권을 확보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지표와 매크로 그리고 종목까지 광범위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월가 트렌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우진 타큐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죠.
네, 국가 데이터센터 화재 온라인 서비스 마비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 온라인 서비스가 대거 마비가 됐습니다. 최대 이 70개에 달하는 주요 서비스가 여전히 이제 다운이 된 가운데 정부가 이제 복구 시간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열폭주가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 또 디지털 사회의 안정성 논란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럼요.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I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고 우리의 자부심이었는데 네. 갑자기 금요일날 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요. 토요일날 네. 그리고 사실 주말이 지나기까지 복구가 안 됐을 정도로 큰 대형 사고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그래서 뭐 정확한 조사는 좀 더 꽤 많이 진행돼야 됐고 뭐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근데 일단은 뭐 화면 보시면 대부분 아시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한 배터리 셀에서 이제 열폭주, 과열이 나오면서 이제 화재가 났다라는 것은 이제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기서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입장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형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이 외신 보도도 사실 좀 이어졌는데 화재 사건의 이 발화점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적시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를 하다가 거기서 처음에 이제 불꽃이 튀었다라고 하고 그 불꽃이 튄 것이 이제 사방으로 튀면서 오늘의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종종 대형 사고로 이제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사용 연한이 1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정부에다가 이 서버를 갖다 운영하는 이제 정부에다가 사용 연한 1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를 한 적 있는지 혹은 게시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 의견을 묵살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정확한 정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 이 주주들의 결국 이제 자산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회사에 좀 정확하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진상 규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룬 이유는 오늘 이제 시장이 열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다양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대형 사고가 펼쳐졌고, 이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리튬 배터리를 우리나라 3사가 납품을 하죠. 3사가 생산하는데 그것이 삼성 SDI인지 SK온인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배터리라는 것이 알려졌으니까 당연히 연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하락을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터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또 보도했기 때문에 로이터라는 건 이제 통신사라는 건 이제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에 방점을 둔 이제 언론사와 통신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사는 연합뉴스인데 비슷하게 로이터 역시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해당 사안을 보도했고 그러면 로이터의 보도를 전 세계에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사건의 발화점이었구나라고 인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있고 그 주가 하락이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외신에서 이걸 보도를 했다라는 것 예,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현대산업개발과 또 뿐만이 아니라 GS건설의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예. 물론 이제 이사들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이사의 책임 경영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사들이 책임의 소재랑 책임을 추구하는 범위가 그 주주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엔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만 신의 상실의 어떤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법이 개정을 하면서 이사들이 이제 주주를 대상으로도 자기가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좀 주시해 보시고 그렇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과거에 이미 다 과거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는 상법 개정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형 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했는지 정부가 인지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봐서 주주들에게 투명하면서 자세한 어떤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복구 시점조차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 대책과 더불어서 또 클라우드의 이중적인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AI 붐, 외국인 러시의 반도체 질주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AI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반도체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지금 보시면 1,000억 달러가 넘게 한 달 사이에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자금도 지금 유입이 13년 만에 정말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고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 국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5%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네. 그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너무 많이 떨어져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두 가지로 그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빅테크는 언제나 이제 금리가 낮을수록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건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빅테크는 조금 더 이렇게 테크계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금요일 날 현재 시점으로는 당시 금요일 현재쯤은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제 노동시장이 안 좋아야지 노동시장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금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 그 여파로 이제 SK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는 관세 협정을 갖다가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그러나 미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쉽사리 수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관세 협정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총 1위, 2위 기업이 다 차등 연달아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9월에만 해도 이 반도체 투톱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총이 1,000억 달러가 이상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정확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시총이 증가한 폭이 1,000억 달러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막 85,000원을 뛰어넘고 SK하이닉스도 뭐 40만 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논의를 할 정도로 이제 엄청난 증가폭을 이뤘습니다. 그 증가폭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밀어 올렸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더 할 것이냐, 이번 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그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 우리나라보다 하루 늦게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가 발생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PCE라고 결국 페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PCE입니다. 이제 CPI를 갖다가 참조를 하지만 CPI보다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참조하는 그 지표는 이제 PCE인데 PCE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또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또 그날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열리는 것도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전체적인 이제 매크로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반도체 시장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가 좀 고평가가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흔히. 예. 자, 지금 이제 주가 고평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나요, 시장이? 예, 그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왜냐면 예. 자금은 유입이 되는데 해당 주식시장의 PER, 고평가냐 아니냐는 PER로 중요하게 보는데 네. PER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블룸버그 보도에 따라서 제가 쭉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그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PER이 한 10배고 SK하이닉스는 뭐 7배예요. 7배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반도체,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26배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0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 이제 하이닉스의 7배라는 거는 여전히 저평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는데 7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너무나도 저평가였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PER이 7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고평가 때문에 사실은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이제 전망은 이제 사실상 이렇게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좀 그나마 이제 좋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좀 안 좋았고 이제 보합세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런 요소들이 희석되면서 하이닉스에 좀 우호적으로 이제 시장이나 이제 PER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0배,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7배, 그러니까 예. 7배면은 사실 진짜 생각보다는 낮네요. 그렇죠. 예, 미국 완전 기업들이 저평가죠. 예. 지금 이제 PER 26배, 예.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이 HBM 지배력은 좀 어떤가요? 예.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를 밀어 올린 건 HBM 때문인데 네. HBM에서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지난주 뉴스나 뭐 그전에도 아시다시피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선도 기업에 올라서면서 D램에서 만년 2등의 어떤 그 서름을 벗어나면서 그 HBM 시장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 D램을 다 총괄을 해도 SK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제 1등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런 흐름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많이 삼성전자에 비해 정확하게 더블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1등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HBM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고 인지하시면 HBM4에서 SK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고 그러고 나서 아마 이달에 트렌드 포스의 전망이나 또 시장의 많은 분들의 전망으로는 이달이라면 아직 이제 며칠 남았죠. 그 이달까지는 어쩌면 이제 엔비디아 최종적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망과 실제적으로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도 HBM4A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어떤 시장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CLSA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인용한 CLSA도 역시 HBM4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어떤 지배력은 여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인데 그러면 HBM4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HBM3, HBM3E, 3E에서도 8단과 12단에서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HBM4에서도 여전히 삼성전자의 어떤 엔비디아의 납품은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빠르면 뭐 내년 뭐 1분기쯤에 아마 내년 1분기나 1월쯤에 이제 HBM4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건 실제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삼성전자가 거의 지난 2년에 걸쳐서 계속 언제나 낙관적인 전망, 낙관적인 기사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그렇다면 다 이뤄진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진 않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망을 갖다가 부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양사의 어떤 발표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삼성전자가 HBM4에서 납품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4나노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 다이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예. 역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약점을 강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관점인데 무엇이냐면은 네. 그 HBM에서 삼성전자 납품을 못했던 이유는 HBM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것인데 베이스 다이는 밑으로 내립니다. 그 베이스 다이를 갖다가 TSMC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나 이 HBM 만들어서 TSMC에 납품하면 TSMC가 독자적으로 만든 베이스 다이랑 결합을 한 다음에 완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했을 때는 HBM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TSMC 베이스 다이랑 결합을 하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른 두 양사와는 다르게 그 베이스 다이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 입장이고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삼성전자가 HBM4에서 납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D램에서보다 더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이제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파운드리 쪽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파운드리 쪽도 사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요구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더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고 저는 아니 한 번은 어떻게 다 될 수 있느냐 일단은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납품한 것이 TSMC에 잘 결합한지 확인한 다음에 삼성전자 독자적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것이 추가적으로 또 납품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CLSA도 여전히 HBM4에서도 SK하이닉스의 고마진과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지 않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한국 기업들 글로벌 AI 핵심 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신에. 자,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또 계속해서 핵심이 되고 있지만 또 여러 숙제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신.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들 시장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소식은 주간 증시 전망인데요. 앞에서 이번 주에 주요 매크로 지표들, 특히 이제 고용 관련 지표들 얘기는 뭐 잘 해주셨으니까 뭐 추가로 더 붙일 얘기는 없고 결국 이제 항상 고용 지표 관련된,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와 관련돼서는 악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또는 좋아지는 거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수준에 대한 이게 사실 되게 미묘한 건데요. 시장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약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조정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PCE가 일단 시장 예상치 부합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난주 주식시장 마지막 날 뉴욕 시장도 반등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이번 주에 물론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제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행하는지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뉴욕 시장의 어떤 지금의 어떤 조정 분위기를 좀 다시 반등세로 끌어올릴지 여부 이번 주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한 주다라는 거는 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3,386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23일 날 3,486으로 정고점을 이제 찍고 최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사실 그날 분위기만 봐도 이제 3,500선 가겠구나. 뭐 일단 3,500선은 찍겠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그 다음 날 수요일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1.7%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이 좀 됐고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환율이 급등했던 거 1,410원대까지 지난주에 올라갔죠.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좀 이게 참 뭐랄까요 불편한 거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껄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한미 협상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미국의 3,500억 달러 현찰 선불 요구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정부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내가 탄핵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거는 내 알 바 아니야. 일본이 했잖아. 유럽도 받아줬는데 너네는 왜 못해? 너네 돈 많이 벌잖아. 뭐 이런 식의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 대 비논리와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논리. 그냥 무대뽀라고 하죠. 또 이렇게. 이거에 지금 사실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환율로 좀 나타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부담 요인이 이번 주 역시 내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우리는 뭐 사실 뭐 수출 지표 뭐 정도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이번 주에 크게 부담스러워할 부분은 없는데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은 이제 추석 연휴, 일주일이나 되는 추석 연휴에 들어간다. 이게 제일 부담이죠. 맞물려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 시점에 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또 고용지표 나온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이번 주는 월화수목 4일장인데요. 4거래일장인데 지난주보다 그 장이 크게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뭐 또는 뭐 반등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거래도 좀 많이 줄고 상당히 좀 경계감이 가득 찬 그런 한 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주요 지표들, 뭐 ISM 제조업비도 중요한 거고, 당장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밤 늦게 나올 이제 졸트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 이런 미국의 지표들 역시 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 얘기 오늘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올 3분기에 코스피 10% 올랐는데 개인은 17조 역대급으로 순매도를 했다. 역대급으로 순매도를 한 거는 거래소에서 이렇게 이제 투자 주체별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좀 가장 한 주 기준으로 개인이 가장 많은 주식을 국내에서 좀 팔았습니다. 총 17.6조, 17조 6천억 원 넘는 우리 주식을 좀 팔았고요. 이렇게 이제 개인이 팔고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은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주식 2분기 말 대비해서 49조 원이 지난 3분기에만 늘어서요. 현재 해외 주식 보유액이 309조 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역대 최고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은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로 좀 가는 사이에 외국인은 11.6조를 이번 3분기 동안 사서 역시 이제 3분기 동안 분기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꽤 많은 주식을 산 그런 상황이 좀 됐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을 보니까 역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이 세 반도체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들 판 금액만 전체 매도 금액의 70%, 13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이 세 종목을 또 외국인이 지난 3분기에 가장 또 많이 샀죠. 지난 3분기에 코스피가 1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 배경의 외국인의 순매수, 또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산 게 있는데 완전히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이 매수, 이 거래 이 상황이 완전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뭐 국장 진입은 국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국장 복귀는 뭐 지능순이다.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뉴욕 가서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3분기 내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퍼포먼스가 가장 많이 났던 3분기 내내 개인들은 국장을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ETF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국장에서 ETF를 제일 많이 역시 산 거는 코스피 인덱스 레버리지 상품이었는데요. 3분기 내내, 그러니까 석 달 내내죠. 2분기 내내, 3분기 내내 6,36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수익률이 이게 아무래도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죠. 마이너스 22.8% 3분기 내 이렇게 수익률을 좀 마이너스로 기록을 해서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당장 내일 모레부터 4분기가 시작되죠. 10월부터. 이런 흐름이 10월달, 즉 4분기에 들어가서도 계속될지 여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3분기까지는 국장과 완전히 반대로 개인들이 가고 있고 수익률도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다. 반면에 기관은 국장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좀 인버스로 샀다 그러면 기관들은 레버리지로 이제 매수 쪽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무려 18.5%를 좀 기록했다는 거. 이게 좀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개인 간의 수익률 차이가 특히 3분기에는 아주 극명하게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임주 얘기를 또 이데일리가 증권면에 오늘 월요일 날 기사로 좀 꺼내왔습니다. 지난주에 펄어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게임주들에 담겨 있는 KLX 게임 지수, 요게 지난주에 2.74%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게임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보였고요. 뭔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신작이죠. 7년이나 이제 계속 지연이 됐던 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이게 이제 지난주에 출시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날 공개한 당일날 6.8% 아주 급등을 좀 했고요. NC소프트도 MMORPG 아이온2 이것도 신작인데 이거를 다음 11월 19일 한국과 대만에 동시 출시하겠다. 이 얘기가 나온 날 역시 거의 9% 가까이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넷마블이 다음 달 30일 3인칭 슈팅 게임 아크레이더스, 넷마블도 오픈월드 액션 RPG 대작이 7개의 대죄 오리진, 이거를 내년 1월 계속해서 좀 신작 출시들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대감이 좀 큰 거고요. 근데 이 게임과 관련돼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작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신작이 나오면 그 주가가 그대로 빠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게임주가 좀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근 2년 가까이 지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진은 2년 가까이 부진한 데는 그 근본적인 또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게임 업계들이 얼마나 좀 극복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좀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게임주 관련돼서는 좀 신작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냥 신작에 너무 그렇게 들뜰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중국 게임 업체들과의 어떤 경쟁력 부분 이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이번에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짧게요. 펀드와치 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반도체 주가 역시 가장 좋았습니다. 3주 연속 반도체 주들이 ETF 수익률을 좀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 보시죠. 지난주에 수익률 1위는 ETF, 1위 ETF는 미래자산운용 타이거 한중반도체.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9.6%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 53% 아주 좋죠. 이게 이제 한중 반도체.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았지만 요즘에 중국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일부러 가져온 이유도 1위가 이제
미래세 거고 2위가 삼성 자산운용 거죠. 둘 다 한중 반도체를 담아놓은 ETF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 뭐 소부장 쪽이 약간 좀 매몰되는 분위기가 있죠. 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좀 함께 좀 보시면서 조금 시야를 넓히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하이닉스 이제 뭐 이런 상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저 한번 또 보죠. 뭐 반도체 5개 다 들어갑니다. 이제 레버리지들이 아무래도 조금 있고 오른쪽에 연초 이후 수익률을 좀 보시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미래에셋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확실히 레버리지 상품들이 일반 반도체 ETF 상품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이죠. 연초 이후로 따지면 이 두 레버리지 상품은 139%, 125%니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레버리지 ETF를 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 레버리지 효과를 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앞서 제가 레버리지 다른 상품, 그 개인들이 많이 샀던 그 지수 레버리지 상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10% 오를 때 마이너스 22% 이렇게 또 기록하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이 손실이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레버리지 상품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 지난주 한 주 수익률은 평균 0.31%, 뭐 그냥 보합이었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는 플러스 1.7%, 우리보다 낮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시장이 지난주 2% 넘게 올랐고, 그 다음에 개별 상품은 신한자산운용의 미국 양자 컴퓨터 쪽 투자하는 ETF가 탑10 제품인데 이게 1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뜨거웠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ETF 상품에서도 반영이 좀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정말 이 출근길, 퇴근길 날씨가 참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보니까 네. 벌써 이제 9월도 2거래일밖에 채 남지가 않았는데 보니까 우선 지난 금요일은 상당히 우리 시장 좀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뉴욕 쪽에서는 관세 금리나 기대감이 좀 꺼진 탓도 있겠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관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 후자 리스크는 좀 상당히 크게 남아있네요. 환율이 1,410원인 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10월에도 유지가 될까요? 뭐 환율은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가 통화 스와프라든지 하면 뭐 그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는지 뭐 이런 거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잘 해결된다면 다시 또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달러 약세 기조로 좀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만 다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먼저 9월을 좀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9월이 사실 8월 말만 해도 9월 달은 이제 4분기 화량장을 대비하는 좀 이렇게 좀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의외로 코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네. 상당히 좀 큰 시기 좋은 장이었다. 뭐 좋았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하게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재개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크게 개선된 코스피 시장이 전반적인 국내 시장을 뭐 견인하면서 코스닥도 이제
전기전자 종목을 중심으로 큰 반등이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그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뭐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9월 시장을 견인했던 것이 이제 금리 이슈였는데 이것은 사실 향후에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재 그 남은 두 차례 FOMC에서 각각 한 차례씩 토탈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고 패드와치의 그 확률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10월 증시는 현재까지의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 하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의 요인으로 부각되는 시기가 될 걸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소외됐던 업종이 동반해서 같이 상승했다면 앞으로는 차별적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선호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긴 연휴를 마친 국내 증시는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원인이 이제 3차 상승법 개정, AI 투자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종목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났는데 반대로 하락 요인은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있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또 미국과의 상호 관세에 완전한 타결 관련한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팀에서 본다면 내년 코스피 200 종목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보면 올해 대비는 한 20.5%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 종목 위주로 국내 증시는 상승 쪽으로 견인할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단기 조정 연장 가능성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신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이 필요하고 실적 개선주와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는 종목 위주로 꾸준히 좀 저점 매수를 지속하시는 것이 좋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하는 보도가 나왔었죠. 뭐 이 얘기도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 10월 유동성 장세가 뒷받침을 돼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실적인데 이 실적 관련해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사상 최고치가 될 거다 이런 뭐 헤드라인도 있었지만 보니까 19개 업종 중에서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좀 상향 조정된 업종은 5개밖에 없더라고요. 뭐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 증권, 제조업 여기서 끝인데 그만큼 업종별 실적 쏠림이 더 과도해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확실히 좋아지는 업종이 정말 딱 한 업종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죠. 네. 반도체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확실히 지금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게 가파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올해 3분기 예상 실적 시즌은 역대 3분기 수준에서 가장 최고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 이제 2022년 3분기가 최고치였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달 대비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한 2.6% 상향 조정됐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는 무려 10.8%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 달 동안 10.8%라면 향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이제 뭐 한 10월 중순 정도로 이제 이후가 될 텐데 그때까지 정말 좀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 달 전 대비 0.4% 감소했다는 것인데 결국 반도체 관련 업종만이 3분기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대비 한 20% 이상 증가하고 또 4분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을 이제는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년에는 실적 성장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업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시즌을 맞이한 투자 전략은 3분기 실적 개선 종목과 또 4분기 실적 개선 종목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바탕으로 영업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간치로 본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통신, 전기 여기까지는 이제 IT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증권, 해운, 화학, 기계, 인터넷 게임 업종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3분기 실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지속해야 되는데 최근 반도체 업황을 보시면 9월 D램 평균 재고가 지금 3주 정도 수준인데요. 이것이 지난 7월과 비교해 보면 지난 7월에는 평균 5주였으니까 네. 33% 정도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트한 D램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형 ESSD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보면 이제 D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은 4분기에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3분기는 물론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삼성전자 경우는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한 20조 원 정도 달성하면서 21년에 하반기에 29조 6천억 원 이후에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4분기 각각 1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매수자가 약간 좀 주춤한 거는 있지만 네네. 여전히 낮은 PER 한 7배 미만 밸류에이션 수준을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신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충분히 밸류적으로도 매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반도체가 한 분기가 아니라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10%대 상향 조정됐다. 이 남은 기간 동안은 과연 얼마만큼 더 추가로 상향될지 그 점도 참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말씀 주신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이쪽이었는데 LG 디스플레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27%나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뭐 주가는 사실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네. 뭐 수급 보시면 정말 더 깜짝 놀라실 건데 외국인이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만 일단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 구조조정을 통해서 LCD 사업을 완전히 없애고 네. OLED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내년 사상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해 이제 전장 및 IT 부분 적용 확대에 따른 흑자 전환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또 3분기 실적 전망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3,633억 원인데 최근 발간된 리포트에서는 4,480억 원을 제시해서 실제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건데 중국의 이제 BOE가 차지하고 있던 아이폰 저가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점진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그 BOE가 이제 OLED 중국산이죠. 중국산 OLED를 이제 미국의 수출을 장기간 이제 금지하는 뭐 이런 예비 판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년 실적 전망이 상당히 이제 밝다는 점에서 한 1년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단점이 뭐냐면 네. 이 종목이 항상 사이클 종목이라 한 2년 좋으면 한 3, 4년은 안 좋고 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거의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을 때 좀 떠나야 된다는 점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박수 칠 때 떠날 필요가 있는 LG 디스플레이. 자,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좀 주목받는 종목들이 더 몇 가지가 있는데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또 눈길이 갈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삼성전기가 아니겠느냐. 삼성전기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사실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그 MLCC가 원래 위주였는데 이것이 이제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산업용 MLCC 비중이 높아지면서 네.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개수도 더 많아지고 또 이제 단가도 높아지는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테슬라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테슬라 향으로 뭐 전자 기판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도 외국인이 조정을 보임에도 시장은 조정이지만 삼성전기는 조정을 보여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또 LG 디스플레이랑 뭐 이어서 뭐 LG 이노텍 뭐 같은 맥락에서 비슷하게 봐도 괜찮을까요? 연결지어서. LG 이노텍은 애플향이기 때문에 애플 네. 밴더이기 때문에 애플이 보통 이제 신제품을 이제 직전에 이제
출시했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상당히 많이 팔릴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아이폰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그렇죠. LG 이노텍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4분기는 그런 성수기 진입에 따른 긍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이것도 다 삼성전자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올 때도 LG 이노텍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폰 17 공개 직후에는 상당히 좀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었지만 막상 이 오픈을 하고 나서 줄이 선 걸 보니까 여전히 아이폰의 아성은 뭐 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어서 3위가 이제 화학 업종이었는데 뭐 중국이 작년부터 철강 그리고 뭐 2차 전지, 태양광 또 석유화학까지 좀 구조조정 칼을 빼든 게 드디어 좀 약간 빛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틸렌 가격이 많이 올라왔던데 연관지어서 좀 화학주 업황기에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화학주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업황은 아주 최악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제 순수화학 부분에서를 보시면 뭐 대부분의 화학주들의 이 적자를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불황의 원인은 그동안에 이제 사실 국내 기업의 중간재를 수입하던 중국이 자금률을 높은 것으로 이제 공급이 좀 과잉돼 있기 때문이고 네. 또 수년째 이어진 수요 부진도 여기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공급 설비 축소 같은 그런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현재 이제 수요 증가를 앞서던 공급 증가가 거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셔서 내년과 내후년 전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설비 구조 조정 현황이 지금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NCC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도 이제 공급 설비 축소 움직임에 좀 합류함에 따라서 공급 과잉 완화 속도 역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국내 NCC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말쯤에 좀 되면 영업이익이 한 손익 분기점이 달성이 전망되고 있는데 네. 설비 감소도 이제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고부가 제품 비중이 증가하고 가동률이 한 70% 수준에서 이제 90%대까지 내년 후반쯤에는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여기에 자발적으로 설비를 폐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좀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주가에 있는 것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거고 화학 종목들의 주가는 이런 것을 선반영해서 내년 뭐 상반기쯤에는 아주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4분기가 화학 종목들 매수를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학주들 특히나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화학주들은 사실 뭐 순수 화학 종목도 있고 뭐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한 어떤 뭐 그런 물질을 뭐 양산하는 기업도 있고 한데 일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화학을 먼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화학이요? 네,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실적 예상에서 보면 순수 화학 부분이 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일단 관세 불확실성은 좀 있었지만 원화 약세 속에 또 저유가가 좀 지속되면서 주요 제품의 이제 스프레드가 조금 확대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목하실 만한 거는 내년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출하가 상당히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고 또 81.8%를 보유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매각을 통한 이런 활용 가시성이 좀 높다는 점도 긍정적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이제 대환유화인데요. 네. 대환유화 같은 경우가 국내 순수 NCC 업체 중에서 가장 빨리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저는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투자 포인트고 현재 주가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고요. 또 내년 전체로는 1,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올해 이제 추정치 전체 영업이익이 140억 원 정도 되니까 올해 대비로는 약 한 1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빠른 흑자 전환 예상에도 주가가 지금 현재 PER로 보시면 9.6배 정도 되는데 네. 사실 다른 화학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PER로 좀 계산은 안 되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화학 종목 대비 현재의 저평가 상태로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LG화학 그리고 대한유화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N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나스닥과 코스닥의 커플링 9월 내내 강했었는데 다시 한번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이 코스닥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활기 뜰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